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에 가장 어울리는 사나이 대한민국 해외 축구계의 석학. 석학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저 옵타학 이런 학이 없어요? 그냥 독학했습니다. 예. 그 옵타 그래도 대한민국 내 옵타 홍보대사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옵타를 많이 활용해서 혼자서 공부는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예. 그래요? 하여튼 옵타학의 권위자. 저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석학입니다. 김현민 선생님을 모시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또 기분 좋은 소식 빗속에서 왼발의 위력을 가감없이 또 발휘하면서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네, 그랬던 본머스와 토트넘의 대결을 김현민 선생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석학께서 그 어떤 경기를 분석을 하실 때 보면 그 이전의 경기도 가져오셔서 잠깐 또 비교를 해주시는 그게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전 경기에서의 미스들을 이제 조금은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이번 그 본머스전에서 이전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다르게 가져간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전 경기를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김현민 선생이 가져온 그 이전 경기는 토트넘이 패했던 브라이튼전입니다. 예.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가장 완패한 경기였어요. 네.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그전에 뭐 첼시전에 1대4로 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2명이나 퇴장을 당했고 그것도 이제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완패한 경기는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크게 패했고 특히 이제 전반전에 일방적으로 당했었거든요. 왼쪽에 일단 뭐 전반전 기록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 숫자도 11대7로 브라이턴이 앞섰고 무엇보다도 빅찬스가 6회였어요. 브라이턴이. 네,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빵이네요. 네, 그렇죠. 단 한 번의 빅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도 브라이턴이 2.48골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은 0.68골. 그러니까 그 경기는 초반부터 토트넘 팬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오늘 잘못하면 뭐 일 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줬던 경기예요. 네, 그나마 이제 후반에 교체 카드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뭐 4-4-2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두 골을 추격을 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2대4 대패를 당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뭐 슈팅 숫자는 15대19로 토트넘이 막판에는 역전을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슈팅을 많이 가져갔던 거였고요. 유효 슈팅은 9대3으로 뭐 브라이턴이 3배가 더 많았었고 기대 득점도 브라이턴 3.58골 그리고 토트넘 2.35골 즉 4대2 스코어가 합당한 스코어였는데 이게 4대0 되고 나서 브라이턴이 조금은 힘을 빼면서 두 골을 넣게 된 거였죠. 좀 느슨한 상황에서. 네. 이 경기에서 데체르비 감독이 토트넘 상대로 대비 전략을 정말 잘 짜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금 포메이션을 보니까 4-3-1-2 혹은 다이아몬드 4-4-2라고 불리는 포진인데 저게 토트넘을 상대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죠? 밀러하고 그로스가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 수비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힌세루드나 이고르가 측면 수비에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길모어도 수비에 가세를 해가지고 3명이서 수비 블록을 짜면서 기본적으로는 수비 7에 공격 3으로 가져갔어요. 토트넘의 공격 그리고 공격의 그 스타일을 감안했던 포메이션이었다. 특히 이제 아마 포로 선수, 우도기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공략하는 그 위치에 밀러 선수와 그로스 선수로 하여금 거기를 방비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들어가다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고 이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손민 선수 같은 경우도 힌세루드가 그냥 측면을 잡고 있으니까 손민 선수가 그러면은 이제 접고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그로스가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손민 선수도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데체르비 감독은 이번 시즌 내내 4-2-3-1 포메이션을 줄곧 가동을 했었거든요. 무려 16경기를 4-2-3-1을 썼었는데 이 경기가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4-4-2를 들고 나온 말 그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맞춤형 전술로 나왔고 이게 그러니까 공격 3명으로도 충분히 되는 이유가 토트넘이 일단 공격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데다가 또 이제 페드로하고 웰백 이 두 선수가 측면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사실 다이아몬드 4-4-2의 단점은 바로 측면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포워드들이 측면을 좀 도와주면 그게 약간 커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웰백과 페드루가 1대1을 치고 가면서 자기네들이 뚫고 그대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뚫리지가 않으면은
측면 풀백들이 오버래핑에 올 때까지 볼을 키핑하다가 내주는 형태로 하면서 그러면서 데체르비의 브라이턴이 실속 있는 축구로 토트넘을 완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사실은 적용하기 쉬운 포메이션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포워드들이 측면 플레이를 도와주면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또 저 이른바 메잘라 위치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또 막아주고 그래서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의 양수 겸장을 노렸던 데체르비 감독의 전략이 결국 성공을 거뒀던 토트넘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머스를 상대로는 어떻게 좀 변화를 했을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네, 토트넘 입장에서 본머스전은 상당한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본머스가 토트넘전 이전까지 7경기에서 6승 1무 무패, 승점 19점에 골득실도 플러스 13골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 매치데이 12, 네. 12라운드부터 이제 1등이었던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이나 리버풀이나 빌라나 아스날이 더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본머스보다 도리어 밑에 있었거든요. 네,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던 팀과의 대결. 네. 여기에 더해 본머스 같은 경우는 풀럼전이 27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4일 휴식을 취하고 토트넘 원정을 가는 거였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브라이턴전이 29일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경기였는데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있을 때는 하루 차이여도 굉장히 체력에 크게 좌우를 하는데 이틀이나 본머스가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본머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토트넘은 여전히 공백이 많았죠.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클루세스키가 브라이턴전에서 쓸데없는 이 잡아끄는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옐로카드까지 받으면서 시즌 5번째 옐로카드로 본머스전 결장이 확정됐었는데요. 근데 클루스스키 선수가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죠, 사실은. 특히 이제 메디슨이 부상을 당하고 나서의 이제 클루세스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클루세스키가 중간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조금 볼을 끌고 등지는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손민 선수와 연계를 통해서 공격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었는데요. 이게 공격 시퀀스 관여도가 뭐 1등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19라운드까지의 기록이었던 거였는데요. 클루세스키가 119회로 전체 1위였고요. 손민 선수가 이제 공동 7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루세스키가 빠지게 되면은 토트넘은 공격에 한 큰 조각이 빠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수비 줄 부상, 그러니까 뭐 판더펜과 이제 또 로메로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11월 이래로 19실점으로 가장 많은 골을 허용한 팀이었어요. 특히 이제 11월 1의 실점은 정말 1등이다. 그 메디슨이 빠지면서 공격에 있어서의 창의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수비 줄 부상으로 수비의 리스크도 발생을 하면서 토트넘의 수치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 뒤에 애슬레틱에서 올린 그래프인 건데요. 기대 득점 빼기 기대 실점인 건데 이게 0.1골로 토트넘이 9위에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 득점 빼기 기대 실점이 간신히 제로를 약간 넘겼네요. 이건 그만큼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애슬레틱에서도 이 그래프를 올리면서 약간은 걱정되는 그래픽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그래픽에도 토트넘이 그래도 순위를 5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훌륭한 골키퍼와 확실한 골스코어러인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게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는 손흥민, 뒤에는 비카리오. 네. 이 두 선수가 저 나쁜 경기력 지표보다 높은 순위를 견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어주고 있고 비카리오 선수는 기대 실점보다 더 적은 실점을 해주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번 본머스전에서 토트넘이 약간 깜짝 선발 출전을 한 명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제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그 전까지 벤치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선발 출전했어요. 원래 이렇게 장기간 빠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 출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살려준 다음에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선발 출전시켰고 또 이제 로셀솔로 옆에 배치를 시키면서 4-2-3-1이 아닌 4-3-3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또 이제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포로와 우도기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 많이 하고 심지어 반대편까지 공격에 많이 침투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비교 이제 히트맵인데 브라이튼전이 이제 왼쪽이고 본머스전이 오른쪽이에요. 네. 이제 포로 선수를 봤을 때. 그런데 포로 선수의 브라이튼전에서의 위치는 저 시뻘건 위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머스전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높은 지역에서의 분포가 아니에요. 네. 조금 낮은 지역이고 또 하나 좀 변화가 된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뭐 반대편까지도 오는 그런 분포도가 있었던 브라이튼전에 비해서 본머스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측면에 집중하는. 네. 예, 예. 그리고 우도기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도리어 수비할 때만 반대편까지 와서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뭔가 브라이튼전에서 그 김현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저 두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같은 곳을 강력하게 공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눈치채고 그거를 잘 막았어요. 그리고 수비가 요즘 또 극도로 불안하다는 예.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겪고 나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보다는 좀 측면, 높은 지역보다는 좀 낮은 지역, 예. 이런 쪽으로 포로 선수, 우도기 선수의 동선을 좀 조절을 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우도기 선수가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슨 판더팬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넓은 범위 커버하면서 사실 몇 번 옵사이드 트랩이 깨지면서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우도기 선수가 4번 정도 그걸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우도기 선수 실제로 저 본머스전 히트맵을 보면 센터백 위치에서 수비를 좀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고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슈팅 숫자가 12대 24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은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2.33골, 그리고 본머스는 1.6골.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그 상대한테 슈팅을 많이 허용했지만은 박스 안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위험한 장면들을 최소화한 데다가 효과적인 역습으로 기대 득점을 끌어올렸다는 소리인 겁니다. 네, 2.3인데 3골을 넣고 상대는 1.6인데 한 골밖에 못 넣고 네. 그리고 온 타겟도 토트넘이 많았어요. 네. 먼저 그 2분경에 사르가 이제 스루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존슨이 이제 그 땅볼 크로스 연결해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빗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볼보다 손흥민 선수가 살짝 앞이어가지고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슈팅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분경에 우도기가 이제 수비 진영에서 벤탄쿠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한 명을 뚫고 가서 다시 벤탄쿠르한테 패스를 줬고 벤탄쿠르가 반대편으로 넘겨준 거를 에메르송이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사르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크로스로 올린 거를 히샬리송이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로 훌쩍 빗나갔고요. 네,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는 지금 토트넘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9분경에 여기서 이제 그 네투가 패스 미스를 범했었죠. 네. 이거를 이제 벤탄쿠르가 가로채서 패스를 준 거를 로세소가 슬라이딩으로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사르가 드리블을 그대로 치고 가다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두 선수가 좀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도 또 패스 미스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18분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브레넌 존슨한테 패스를 준 거를 테버니어가 뒤에서 이제 걷어냈는데 로얄이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5분경에는 벤 데이비스가 롱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버티는 플레이 이런 거 잘해줬거든요. 네. 버틴 다음에 돌아서면서 패스를 찔러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다가 사실 이거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냥 슈팅으로 가져갔으면 했는데 반대편에 존슨을 보면서 줄까? 어떻게 할까? 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수비가 각도를 좁히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키퍼한테 막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시작부터 25분경까지는 슈팅 숫자가 5대5였지만은 뭐 패스 숫자도 토트넘이 164대 80으로 2배가 더 많았고요. 드리블도 7대3으로 2배 이상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주도한 경기였어요. 유효 슈팅도 3대1이었고요. 네, 스코어도 1대0이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25분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온 71분경까지 46분 동안 이제 토트넘이 슈팅을 가져간 거는 52분경에 히샬리송의 슈팅 딱 한 번이 전부였어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본머스는 무려 13회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뭐 토트넘의 슈팅 한 번 나온 게 결국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세소가 볼 끌고 가다가 패스 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전진 패스 줬고 이걸 이제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빗나갔던 거였는데요. 토트넘이 경기에서 밀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페사르의 부상이 있었어요. 네, 안타까운 부상이에요. 예, 안 그래도 비수마도 없는 가운데 파페사르까지 32분경에 부상을 당하면서 스킵으로 교체가 됐었는데 스킵이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는지
전혀 뭐 패스 같은 것들도 못하고 심지어 본인의 그 투구에 달려드는 플레이조차 못하더라고요. 근데 스킵 선수가 나오면은 요즘 제 몫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실제 그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이게 32분과 파페사르가 교체 아웃된 이후부터 67분까지의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 토트넘 중앙이 완전히 딱 그나마 벤탄쿠르 한 명만 조금 연결해주고 완전히 전멸해버렸죠. 네, 중원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했던 토트넘의 패싱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반면에 본머스는 아주 뭐 그물망처럼 패싱 네트워크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고전을 했던 거였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58분경에 아무래도 벤탄쿠르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니까 벤탄쿠르 빼고 호이비에를 넣었고요. 또 이제 그 본머스 같은 경우는 전반 종료와 동시에 와타라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에런스로 바꿨는데 이거는 조금 본머스 입장에서 악재였어요. 에런스가 잘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61분경에 클루이베르트와 시니스테라를 빼고 빌린과 세메뉴를 넣었고 또 이제 69분경에는 크리스티를 빼고 알렉스 스콧을 넣으면서 본머스가 교체 카드 4장을 빠르게 활용을 한 거죠. 네, 본머스 팬들이 사랑하는 그 젊은 선수 스콧 선수. 네.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 토트넘이 네. 이제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르한테 백패스를 내줬고 호이비르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이제 히샬리송이 버티고 있다가 백패스를 준 거를 여기서 로세소 패스도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애초부터 좋은 위치,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로셀소 선수의 패스도 절묘했고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이걸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각도가 없는 곳이었는데 거의 무각슛으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정말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골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토트넘이 다시 이제 기세를 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본머스가 급해지니까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그 토트넘이 잘 공략을 했었는데요. 73분경에 이제 포로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스킵이 측면을 따라서 치고 가다가 크로스 올린 거를 손흥민 선수가 수비 자바르니가 이렇게 밀쳤는데도 넘어지면서 이제 그 패스를 내준 거를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네. 결국은 토트넘의 쐐기골이 80분경에 나왔는데요. 호이베르가 패스를 준 거를 로얄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다가 롱패스를 준 거를 존슨이 받아서 크로스를 그대로 올렸고 이를 히샬리송이 잘라먹는 형태의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실상 뭐 승부가 났다고 보여지는데 결정적인 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그 추가골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네, 저도 그 골 아니었으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82분경에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히샬리송과 존슨 그리고 로세소를 빼고 벨리스와 힐, 다이어를 넣으면서 조금은 이제 체력 안배에 나섰고 본머스도 마지막 교체 카드인 솔랑키를 빼고 이제 브룩스를 넣은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다이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실점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죠. 네. 빌딩의 전진 패스를 테버니어가 이제 컷백을 준 거를 스콧이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여기서 테버니어 앞에 다이어가 있었는데 컷백 각도를 너무 쉽게 내줬죠. 본머스 알렉스 스콧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토트넘도 한 번 득점 기회가 더 있긴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센스 있게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호이비에르가 슬라이딩 형태로 크로스를 올린 거를 힐이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죠. 네, 브라이언 힐 선수에게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토트넘에 다시 한번 악재가 있었죠. 그 벨리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원래 그 전부터 부상을 당해서 못 뛰는 상황이었는데 교체 카드를 다 써서 서 있었는데 계속 이제 패스가 연결됐을 때 벨리스가 그걸 또 따라서 갔었어요.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예. 로셀소 선수가 그거를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뛰더라고요. 네, 벨리스가. 그러다가 이제 본머스 쪽에서 이거 시간 지연행위 아니냐 이러다가 이제 코치진들끼리 이제 조금 충돌하는 장면도 있긴 했었는데요. 끝까지 이 스코어를 지켜내면서 3대1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요즘. 2경기 연속 패해서 화끈한 공격력이 좀 부족한 것이
결국은 말을 하고 있고 네. 경기력 자체가 요즘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 운 없게 진다기보다도 경기력 자체가 지금 저조해져 있는 상황이라 요 위기 국면을 어떻게 이제 아스날이 벗어날 수 있을지 아주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본머스가 계속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몇 안 되는 공격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반면 이제 그 본머스는 믿었던 솔랑키가 좀 기회들을 많이 날려먹긴 했었죠.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은 손흥민의 효과적인 역습에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손흥민 선수가 관련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뭔가 전술적인 변화, 네. 전술적 변화상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예. 뭐 일단 그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더 위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은 기대 위협은 본머스가 훨씬 더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역습을 효과적으로 해서 이제 기대 득점을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토트넘과 뭐 본머스가 5대5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필드 틸트라는 건데 저게 어떤 거냐면요.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본머스가 58.6%로 토트넘 41.4%에 크게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지역으로 본머스는 액션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거고, 네. 네, 토트넘은 그쪽보다는 좀 수비 쪽에 더 기울어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볼이 없을 때의 점유와 이제 볼이 있을 때의 점유인 건데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걸 보면은 항상 전방에 골키퍼 근처에 이 액션이 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아예 지금 없는 거죠, 지금.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유럽 모델 리그에서 가장 수비 시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특히 이제 수비로 전환될 때 스프린트 그리고 압박을 위한 스프린트 그런 게 가장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네, 이게 그가 손민 선수가 그래서 이제 골키퍼한테 압박을 가져가가지고 골키퍼에게 패스 경로를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대 실수를 유발해서 토트넘이 거기서 이제 공격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 경기는 의도적으로 그걸 가져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네, 요 지표가 이제 탑 스프린터스 유럽 전역에서 수비적인 상황에서 디펜시브 페이스에서 스프린트를 많이 가한 선수들의 지금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포지션은 다 풀백들이에요. 그렇네요. 칸셀루 선수가 조금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네. 다 그래도 20대인데 손흥민 선수만이 31.4세로서 수비 상황에서의 스프린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네. 이거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조금은 압박을 이전처럼 앞에서 골키퍼한테 압박 가져가는 그거를 조금 자제하면서 공격에만 집중을 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검정색 그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던 그 그림 화면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원래는 아웃 오브 포제션 볼 소유를 토트넘이 하고 있지 않을 때 수비적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네. 그 얘기는 너는 역습해 네. 라는 지령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 괜히 수비 많이 하느라고 힘 빼지 말고 네. 패스가 왔을 때 그때 마무리. 공격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지표가 또 뭐냐면요. 프리미어리그 스프린트 횟수에서도 472회로 전체 1위입니다. 네, 저거는 이제 공격 수비 스프린트가 다 포함된 그렇죠. 수치겠죠. 예. 근데 여기서도 놓고 보면요. 탑 5까지는 손흥민 선수만 유일하게 30대 이상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30대 이상 선수가 또 있는 게 카일 워커. 저 밑에. 예. 네. 그런데 이제 포지션은 또 수비 쪽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순위는 이제 16회로 공동 1위인데 이건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W자를 그리면서 그 스프린트를 워낙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오프사이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뭐 골을 많이 넣은 거는 뭐 전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만 지금 김현민 선생님이 아주 오늘 중요한 지금 지표를 가져오셨는데 수비하기 위한 스프린트 횟수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위한 전체 통합 스프린트 횟수에서 뭐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유럽에서도 지금 손꼽히는 수준으로 빨리 뛰고 많이 뛰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그런가 오프사이드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만큼 예. 공격할 때
빨리 튀어나갔다. 자주 얘기하는 그 라인 컨트롤의 1인자라고 불렸던 인자기 같은 경우도 네. 항상 옵사이드 엄청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 컨트롤 딱 심판 조금 성향도 보면서 그렇게 조절을 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 자체는 적게 가져갔거든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수비를 했다 보니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일단 세로축이 이제 볼 전진 캐리인 건데 네. 가장 높죠. 네. 볼을 가장 많이 끌고 올라갔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네, 왜냐면 역습할 때 숫자가 적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볼 전진 패스도 손흥민 선수가 상위권입니다. 가로축인데. 이제 아까 포로 선수, 우도기 선수 말씀하실 때부터도 보여졌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니까 브라이튼에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은 실리적인 컨셉으로 이 경기는 약간 변화를 줬고, 그러면 공격은 누가 하느냐? 손흥민이 알아서 해. 네. 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갔던 얘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예.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막으면은 약간은 볼을 끌면서 다른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진 패스를 연결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를 한 거죠. 약간은 지난 경기 브라이턴이 했던 거랑 비슷한 네, 걸 네, 했다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토트넘이 당했는데 요번에 본머스를 상대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예. 본머스를 무찔렀다. 예. 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예술적인데요. 뭐 볼 터치나 이제 패스 숫자 자체는 이전보다 적었지만은 패스 성공률이 무려 97%.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공격 숫자가 적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적은 기회에서 그거를 매우 요긴하게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볼을 만지는 시간 자체는 적었어요. 네. 그런데 35개 중에 34개를 성공을 시켰고, 거기에 키 패스,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슈팅도 2번 가져가서 모두 다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3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 손흥민 선수가 외롭게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볼을 끌고 전진해 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중요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옵사이드 파울도 4회를 기록을 한 건데, 이것도 상대 뒷공간을 계속 치고 간 거기 때문에 도리어 상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습에 조금 치중했던 토트넘의 이날의 전술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지표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 맵인데 공교롭게도 슈팅 2번이 다 같은 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 하나가 이제 골로 연결됐던 거였고요. 또 이제 패스 맵을 보더라도 딱 한 번 저 빨간색 미스한 거 제외하고는 다 성공한 데다가 노란색이 이제 키 패스인데 다 박스 안으로 이제 패스들이 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프사이드 4개가 다 높은 위치잖아요. 네. 그거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상대 라인을 깨려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드리블 실수 3번 중에 2번도 다 박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상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소리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자칫 상대가 파울을 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민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득점 찬스 리시브에 있어서도 히샬리송, 힐, 존슨에 이어서 4번째인데 이게 뭐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다른 선수들한테 그 손민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를 내준 건데 그 선수들이 조금은 마무리 짓지 못한 거고, 네. 반면에 손민 선수는 득점 찬스 패스를 받은 건 적지만은 거기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 시퀀스 관여에 있어서도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다 본머스 선수들이었고, 그 히샬리송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손민 선수가 2번째로 많았습니다. 근데 히샬리송 선수도 어쨌든 꽤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네, 경기에서. 그렇죠. 예. 슈팅 정확도가 조금 좋지 못했지만요. 그거는 뭐 고질병이고. 네. 네. 결국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반면에 솔랑키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 프리미어리그 온 이래 12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시즌이 한 3시즌 정도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우리는 이제 새해 축포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국 기준으로 보면 12월 그렇죠. 31일 예.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그 해 연말까지 12골 넣은 거는 지금 손흥민 선수도 처음이에요. 네, 득점왕 할 때도 후반기 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3월 이후부터 막 멀티골을 막 무수히 집어넣으면서 이제 득점왕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살라가 쭉 앞서고 있다가 손흥민이 쫙 쫓아왔었죠. 지금 12골은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에서도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도 커리어 하이 지금 페이스로
어쨌든 지난해를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10골 6도움, 공격 그렇죠. 포인트 16개였거든요. 네. 그것도 36경기에 나와서. 근데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벌써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시즌 기록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옵타에서 선정한 전반기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옵타 선정 베스트 11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저 이명철 의원이 투머치 풋볼에서 선정한 베스트 11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옵타는 아무래도 통계 기반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옵타의 마음과 그 인간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거든요. 물론 뭐 동의하는 선수들도 몇몇은 당연히. 있지만은 살라가 없는 거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대고르 선수는 있고. 예, 그렇죠. 게이가 있는 것도 좀 놀랍긴 하죠. 진첸코도 그렇죠. 있습니다. 진첸코 이번 시즌은 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 기반으로 뽑는 후스코드에서도 전반기 베스트 11에 손흥민과 혼란을 투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후스코드에서는 이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지금 출전이 좀 적은데도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베스트 11을 요새 계속 뽑고 있는데요. 네, 골닷컴이죠. 예, 골닷컴에서도 이제 그 손민 선수를 전반기 베스트 11의 왼쪽 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골닷컴이 약간 제 취향이에요. 아. 지금 공격 자원이 홀란, 와킨스, 살라, 손흥민, 사카까지 지금 공격 자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선수는 그냥 수비 셋, 미드필드 둘, 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구축을 했어요. 저도 골닷컴이 후스코드나 이제 그 옵타보다는 조금 더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요게 골닷컴이 좀 더 인간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네, 다만 이제 콘사보다는 저는 뭐 아놀드라던가 다른 선수를 넣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저 골키퍼는 어때요? 지금 비카리오 선수 뽑혔거든요, 골닷컴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는 비카리오, 알리송 그리고 카민스키 이렇게 네. 3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뭐 누가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텔레그래프에서도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최고의 선수 3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근데 1위 살라 동의하고요. 2위 혼란이 조금 네. 조금 의심스럽죠. 네, 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하긴 했어요, 혼란이. 네. 다만 근데 이번 시즌은 효율성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혼란이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사실 좀 아쉬운 선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살라 손흥민이 탑2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토트넘한테도 조금은 악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사르가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그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골 셀레브레이션 그 장면 보여주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부상당한 것처럼 이렇게 막 중계 카메라도 잡아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셀레브레이션과 부상 사이에 좀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사르가 우니까 큰 부상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니라고 희망하고 있고 햄스트링이다. 그냥 사르가 그 운 거는 대표팀을 네이션스컵을 못 가는 거를 약간 우려해서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른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벨리스는 조금 큰 부상처럼 보이긴 하죠. 네, 벨리스 선수 부상 중에도 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빠른 완쾌를 좀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소년들이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뛰어줬다라고 이 둘을 칭찬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텔레그래프에서는 바로 이제 기사 하나 올라왔죠. 토트넘 마치 K처럼 이제는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네, 해리케인과 같이 살다가 해리케인 없이 살듯이 이제는 손흥민과 같이 살다가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깨우쳐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네. 왜냐? 케인이 없었을 때는 손흥민이 있지만은 네, 손흥민이 없으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의 일정을 놓고 보면요. 당장 이제 그 번리하고의 FA컵 3라운드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지죠. 그러고 이제 맨유 원정을 떠나고 그러고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 에버턴 원정, 브라이턴과의 홈경기를 거쳐서 이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그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다면은 그러면은 브라이트전까지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딱 울버햄튼전에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동시에 복귀전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울버햄튼전이 이제 두 선수의 복귀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결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때 일정 자체가 저는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뭐 번리는 뭐 현재 계속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브렌트포드도 최근에는 쭉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에버턴이 상승세 타다가 토트넘전 지고 네, 나서 예, 그러고 갑자기 이제 연패 늪에 빠졌고 브라이턴전이 그나마 유일하게 까다로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한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손흥민 선수 없이 사는 법으로 뭔가 잘 치를 수 있는 경기들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해볼 만한 그래도 그렇죠. 일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 손흥민 선수 없이 사는 법을 못 깨우쳐서 저 해볼 만한 일정에서 오히려 승점을 많이 까먹으면 그러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뒤에 이제 죽음의 일정들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위기가 될까 기회가 될까. 그런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동의할까요? 지금 그 브라이튼전을 가장 까다로운 것처럼 김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보다 좀 덜 까다롭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맨유는 현재 경기력적인 지표도 너무 떨어져 있고요. 예, 여기는 뭔가 그러니까 영입을 하면서 뭐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맨유는 갈수록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맨유는 그동안 경기 내용 대비 결과가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득점과 그 득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예. 구체적으로까지 안 들어가도 딱 거기 나와 있죠, 사실. 지금 맨유의 팀 득점이 22골인데 손흥민, 황희찬 합친골이에요. 네. 최하위권이고요. 팀 득점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한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까지 어디 딴 데 가서 볼 수 없는 정말 양질의 자료와 분석과 해석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원투펀치 TMF 다음 코너에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